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치님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7월 FOMC 목요일 새벽에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채권 부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을 모시고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라이브를 시도해보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콘텐츠는 더 늘릴 예정인데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글로벌 시황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맥을 짚으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고 보니까 이번 주에는 너무 중요한 이슈가 산적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건 7월 FOMC 회의겠고 그 전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미국 경제 여전히 좀 탄탄하지 않나 싶은데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률은 미국의 경우에 전기비 연율이라는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2.8% 기록을 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2%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항목별 기여도를 보게 되면 개인 소비가 1분기에 조금 부진했는데 다시 2분기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에서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가 꺾이는지가 향후 매크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지난 분기 아니면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국 GDP 데이터를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민간 국내 최종 소비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Private Domestic Final Purchas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GDP에는 개인 소비도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의 소비와 지출도 포함이 되거든요. 정부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하고 미국 내부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출 요인도 조금 제거하고 그리고 민간의 투자 항목 중에는 재고 증감도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경기 사이클보다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지출이라든지 순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 중에서도 재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제외한 지표가 민간 국내 최종 소비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연준 성명서에도 그렇고 다수의 기관들이 GDP를 볼 때 이 지표를 함께 참고를 하는데 그 지표를 놓고 보면 2분기 성장률이 2.6%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의 매크로 환경은 양호한 성장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는 커지겠으나 과거 침체 사례처럼 50bp 인하를 단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팬데믹 이전처럼 3%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때 10년물 금리는 한 4.2%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월 초에 발표됐던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둔화돼서 발표가 됐었거든요. 5월달과 4월달 지표들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면서 실제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트렌드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고용도 다시 반등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농업 고용이 몇 명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 요걸 다 합쳤을 때 평균을 내서 약 18만 건을 하회하지 못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보고 경제가 조금 빨리 둔화되는구나 아니면 경제가 여전히 좀 강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이 18만 건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은 지금 당장은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지만 그래도 점점 둔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은 2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는 3분기의 첫 달인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이번 7월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하고 이 비농업 고용자 수 기준으로 18만 건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그 요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럼 7월 FOMC의 결과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새벽쯤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까지의 경제 지표들만 놓고 보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설 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9월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 3회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인하하는 가능성이 가장 좀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의 지표들은 분명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떠할까 보면 9월달 인하를 직접적으로 시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이전까지 두 번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표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연준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인하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얼핏 들으면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장은 인하 기대를 더 키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그러면 시장이 2번이 아니라 3번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반응이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은 9월달, 12월달 2회 인하를 전망을 하지만 시장의 인하 기대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연준이 처음 인하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인하를 하는 경우보다는 연속적으로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50bp씩 인하는 그런 빅컷의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톤다운이 되고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가 조금만 둔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2번이 아니라 3번 인하 가능성을 아마 빠르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장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구체화될 분위기는 만들어지겠네요. 이 부분은 좀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박준우 연구원님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국 분기 국채 발행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정말 중요했고요. 올해 2월달, 5월달에는 큰 이벤트는 아니었고 아마 이번 8월달 초에 발표되는 국채 발행 계획도 큰 시장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선 이후에 적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운 시각들이 있는데 FOMC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큰 이벤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가 이제 미국 재무부죠. 최근까지는 단기물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은 사실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장기물 발행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5월 초에 재무부는 이미 장기국채 발행은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은 늘릴 계획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평가를 이미 내린 바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지금 단기금리가 미국은 굉장히 높고 장기금리는 낮은 상황이잖아요. 겉으로만 생각을 하면 높은 단기금리보다는 낮은 장기금리로 발행하는 게 재무부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금리는 예를 들면 10년짜리를 발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금리로 1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기물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5%로 빌리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사실은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장기금리가 낮다고 장기금리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10년물 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이 플러스입니다. 장기물 발행 지금 하는 것보다는 단기물로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단순히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에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미국 장기채, 그러니까 장기 국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단기물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그거는 있을까요, 그럼?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영향은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연구원님, 그 미국 대선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미국 대선이 100일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세요?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국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리스크가 조금 묻힌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 구도 자체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현재 약진을 하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도 한 달 전보다는 조금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트럼프는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감세는 장기금리를 크게 올리는 요인이고 증세는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때문에 금리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고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감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사실은 금리 상승 리스크보다는 한두 달 동안은 금리 하락 여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반영되는 금리의 그 반영폭이 좀 다를 텐데 그렇네요. 한두 달 정도는 금리 하락의 요인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주제도 좋았고 여러 가지 짚어볼 이슈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7월 FOMC 회의 이벤트 관전 포인트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채권부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모시고 함께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인은 이번 주에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